방금 소개받은 서울공대 산업공학과에 현재 적을 두고 있는 김태유입니다. 저 상임위원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망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우려도 생기고, 또 제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오늘처럼 대한민국에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할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긴장해서 평소보다 강의를 좀 더 잘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서울공대 자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석유, 석탄, 가스, 전력, 원자력 이런 연구를 쭉 했는데 제가 오늘 주제가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얘기는 줄이고, 2008년 초에 유가가 100불을 돌파하고 150불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 공부한 그런 경험과 제 연구를 기반으로 볼 때 유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해외 자원 투자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 이걸 어떻게 막아볼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여러 군데 얘기도 하고 또 정치인, 관료, 학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칼럼을 주류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연합통신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인터뷰를 하냐, 왜 연락을 했냐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옛날 유가 40불 하던 당시에 유가 100불 시대가 온다, 해외 자원 투자에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인터뷰하고 칼럼 썼던 사람이 요즘은 유가가 100불이 훨씬 넘으니까 폭락한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08년 7월 25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연합초대석 김태유 치면 나오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골자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오일 셰일에서 석유와 가스가 쏟아져 나오면 유가가 폭락한다. 그래서 얼마나 폭락하냐? 제가 60불에서 80불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 녹음 과정에서 등락은 빠지고 60불에서 80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하셨던 홍 부장님이라는 분이 인터뷰하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교수님 그 60불 얘기는 인터뷰에서 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왜 뺍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내가 인터뷰하려고 저 젊은 기자들하고 같이 조사 다 해봤는데 심지어는 250불을 예측하는 기관도 있고 150불, 100불 다 높이 예측하고, 가장 보수적인 미국 에너지청에서도 100불을 예측하는데 교수님 60불 얘기하시면 망신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이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얘기했고 이미 입에서 뱉은 얘기를 주워 담는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에너지 정책, 에너지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자다. 학자의 예측은 항상 맞는 게 아니다. 예언자의 예언은 항상 맞아야 되지만 학자의 예측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내 예측이 틀리면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왜 틀리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래야 우리 후학들이 또다시 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뒤차가 와서 또 사고를 냅니다. 또 뒤차가 와서 또 사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고를 냈으면 주의 표지판을 붙이고 갈 학자로서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 나는 그게 기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남겨두십시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남겨져 있어서 학생들이나 에너지 하는 후학들한테는 그래도 제가 좀 인정받는 증거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7월 25일 그날 두바이 유가가 130불 하던 때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이걸 막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정치권 여러의 얘기를 하고 공기업 사장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우리 돈이 해외 자원 투자에 들어가게 됐죠. 제가 그때 그
석유 위기를 해결하는 공부를 하겠다고 미국 유학을 떠난 지 만 30년 되던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지금 해외 자원 투자에 그 공기업이 투자한 확정 손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13조 원 정도라고 아마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가 예산,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될 보도블록을 바꿨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죠. 그러나 그 돈은 누구의 봉급으로, 누구의 재료비로, 누구의 매출로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득주도 성장에는 기여를 크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해외로 나간 돈은 그냥 모두 없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 투자에 13조 원을 낭비한 것은 국내에서 130조 원을 낭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다. 그래서 제가 절망했습니다. 명색이 내가 서울대학 교수고 내가 이거 폭락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에너지 연구를 더 할 에너지가 없다. 나는 이제 에너지 연구에 붓을 꺾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 너희들이 이 에너지 연구를 열심히 해다오.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앞으로 내 남은 여생을 산업혁명과 경제성장, 국가발전 연구에 모두 쏟을 계획이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공부, 그 공부의 대표작이 책 이름이 바로 패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하실 때 5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책 시작해서 탈고할 때까지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평생 연구한 대표작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패권의 비밀. 얼른 느낌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패권? 중국의 패권? 그렇지 않습니다. 패권의 비밀이 뭐냐 하면 바로 행복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 우리가 세상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행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행복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다가 살아나신 분들은 하늘이 파란 것도 행복이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행복이고 들여 마실 수 있는 대기도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행복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철저히 그 행복의 가치를 느끼는데 우리 옆에 있을 땐 모르죠. 그래서 우리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과거에 행복했는가? 우리가 과거에 행복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행복했는가? 우리가 오매불망 잊지 못하는 안중근 의사 32살에 순국하셨습니다. 윤bun길 의사 24살에 순국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 만 17살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의로운 젊은이들이 행복의 행자도 맛보기 전에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됐는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불행했던 사람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서 희생되기 시작한 젊은이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400만여 명의 젊은 한국 남자들이 징용으로 끌려갔고 20만 명 정도가 소위 정신대라는 이름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그래서 저 400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남양군도에서 만주 벌판에서 지금 묘도 찾을 수 없고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우리 20만이 넘는 젊은 여성들이 영혼까지 갈갈이 찢겨서 아직 그 눈물도 마르지 않았다.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죠.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럼 기성세대는 잘 살았냐? 자녀들을 저렇게 만든 부모 심정이 어땠겠어요? 상상도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때 이렇게 불행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불행했나?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지금 드리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일본군의 주력 무기는 무라다 소총이라는 소총이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개발된
전설의 소총 스나이더 소총을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너무 길고 무거워서 잘 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일본 남자의 평균 키가 1m 55cm 남짓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라다라는 사람이 총을 가볍고 작게 만들었는데 성능은 스나이더 소총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 훨씬 좋은 총이죠. 이때 우리 조선군은 뭘로 무장하고 있었냐?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화승총이 뭐냐? 저거 임진왜란 때 쓰던 조총이 그냥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군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단 한 번 참 치열한 접전도 벌여보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경술국치, 가슴 아픈 일이죠.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우리 동학 농민군이 이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일본군과 싸웁니다. 그래서 일본군 군사 기록에 의하면 동학군을 3만 명을 사살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럼 일본군은 몇 명 전사했나? 1명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 역사 스페셜에 3만 대 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2명 사살했다는 거예요. 1명이나 2명이나 같은 숫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라다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800m, 엎드려 쏴 자세에서 총알을 재장전해가면서 뒤로 1분에 15발까지 일본군들이 발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화승총은 유효 사거리가 120m, 그리고 재장전하는데 숙련되지 않은 농민병이 2, 3분씩 걸렸다는 거죠. 또 화승총은 총구멍으로 화약하고 총알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서서 재장전을 해야 되는데 서면 완전히 적군의 표적이 되죠. 그래서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한 명이 동학군 200여 명을 능히 제압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죠. 왜 이런 일방적인 학살이 가능했냐? 무기가 달라서 그렇죠. 그럼 왜 우리는 좋은 무기를 가질 수 없었나?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불행했던 이유죠. 19세기 중반 서구의 그 열강의 물결이 동양으로 밀려올 때 일본은 처음 받은 쇼크가 1853년 페리 제독이 일본에 통상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막부에서는 우리는 쇄국 정책을 하기 때문에 통상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도쿄만을 봉쇄하고 화력 시범을 보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통상을 하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 그런데 불과 13년 후에 우리는 프랑스 함대의 침입을 받습니다. 병인양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받은 쇼크나 우리가 받은 쇼크나 별 차이가 없어요. 불과 13년 차이로 쇼크를 받아요. 그런데 페리 제독이 왔다 갔을 때 에도 막부에 올라간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일본의 대포는 800m를 나가는데 미국의 대포는 서너 배 멀리 갑니다. 저 양이가 다시 와서 우리를 포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다 죽고 우리 대포는 단 한 발도 양이의 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갔어요. 병인양역 때 양헌수 장군의 보고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총은 100보를 나가는데 양이의 총은 500보를 넘어 나간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똑같은 기술의 차이를 인식했습니다. 똑같이 인식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처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일본에는 요시다 쇼인, 유신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고 아베 수상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인터뷰했던 기록도 있는데 이 사람이 대양이를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대양이가 뭐냐? 서양 오랑캐를 제압하는 올바른 방법. 이거는 서양 오랑캐의 기술을 배우는 산업혁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안 하면 우린 다 죽는다. 이때 일본에서 새로 나온 신조어, 한문으로 무철포, 그걸 무대뽀라고 읽는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 철포도 없이 달려들어서 개죽음을 하는 바보, 천치, 이걸 무대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대원군께서 척화비를 세우고 양이와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양이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싸우자. 이게 우리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 요시다 쇼이는 조기 보이는 판잣집입니다.
일본의 메이주 유신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기 꼭 가봐야 됩니다.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 서당 송하천숙 소나무밑 서당에서 1년 반 동안 90여 명의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 제자의 반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죽습니다. 나머지 반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완성시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 군대의 아버지 야마가다 아리모토, 일본 행정의 아버지 이토 히로부미, 이하 9명의 걸출한 대신을 배출하면서 일본을 근대 국가로 만드는 선생이죠. 그래서 저 요시다 쇼인의 90제자를 일본 산업혁명 메이지 유신의 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서 저렇게 학생들 90명을 가르쳐서 일본을 근대 국가로 만들었으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은 국가지배년 대계죠. 그럼 우린 교육 안 했나? 우리 교육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교육 많이 했어요. 뭘 했냐? 서울에는 서울대학교에 비교할 수 있는 성균관이 있었고 지방에는 지방국립대학에 해당하는 향교가 330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 사립대학 아니면 뭐 사립대학에 해당하는 서원이 성현을 제사 지내는 곳이지만 제사는 1년에 몇 번 지내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는 교육기관이었어요. 퇴계 선생을 모시던 도산서원, 율곡 선생을 모시는 성담서원, 서예 선생을 모시는 병산서원. 그래서 400개가 넘는 교육기관에서 아침에 먼 동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 요시다 쇼인은 저기서 뭘 가르치냐? 화혼양제를 설파한 거예요. 원래 요시다 쇼인이 맹자를 공부한 유학자입니다. 맹자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재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가르친 화두가 화혼양제, 일본의 혼은 지키제, 양제, 산업혁명을 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뭐를 했냐? 저 800여 개의 교육기관에서 사서오경을 공부한 거예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이것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딸딸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의 화두가 뭐였냐? 위정척사. 주작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자. 저 무지몽매한 서양 오랑캐를 덕으로 교화시키자. 아마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이 들었으면 정말 웃었을지도 몰라요. 위정척사는 중국 역사상도 가장 부끄러운 치욕의 나라, 송나라. 요 나라한테 조공바쳐, 금나라한테 조공바쳐, 서하에 조공바쳐, 조공으로 먹고 살던 나라의 주자가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위정척사, 주자학으로 나라를 지키자. 근데 우리는 저기 빠져 있었어요. 화혼에는 일본이 있고 양제에는 산업혁명, 미래가 있는데 위정척사에는 조선도 없고 미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동도서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도서기. 화혼양제나 같은 거죠. 돈은 동양의 것이 좋고 산업혁명은 서양 걸 배워야 된다. 그러나 그거는 극소수의 목소리로 우리나라 주류사회, 선비사회 안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는 있으나 없으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요시다 쇼이는 일본을 근대화시킨 선각자로서 존경받아 마땅하는데 저 사람의 뒷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 유수록에 볼 것 같으면 조선과 만주를 점령하고 대만과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오츠크, 캄차카까지 점령해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자. 전쟁광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일본의 지금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소위 일본의 그 극수주의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의 우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돼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의 신위 1호로 모셔져 있다 그럽니다. 요시다 쇼인을 일본을 근대 강대국으로 발전시킨 성각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아주 그 비열한 방법으로 국가를 발전시킨 사람, 여기에 대한 증오심도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요시다 쇼인을 존경해도 좋고 증오해도 좋아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야. 그러나 존경하면 존경하기 때문에, 증오하면 증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시다 쇼인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게 일본처럼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하고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그게 뭐냐? 산업혁명이 뭔지 철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산업혁명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산업혁명,
우리 대한민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유지했는데 동북아 대륙에 5호 16국 시대부터 20개 이상의 나라가 있었어요. 한 나라가 강해지면 다 점령하고 또 한 나라가 강해지면 다 점령하고 그 20개 이상의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민족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나라만 끝까지 살아남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식민지가 되느냐? 우리나라 왕이 폐위가 되고 천황폐하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느냐? 그거는 일본 제국주의의 힘이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뭐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류 문명사적 위대한 힘을 일본 제국주의가 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사적 문제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대분기, 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이렇게 부릅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징기스칸 같은 영웅이 나오면 몽골 제국이 패권국이 되고 나폴레옹이 나오면 프랑스가 패권국이 되고 영웅이 나오는 나라가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류가 딱 두 개의 신분으로 나눠집니다. 산업혁명에 성공하거나 편승한 민족은 지배자, 지배민족. 산업혁명에 실패하거나 산업혁명에 소외된 민족은 노예, 식민지. 예외가 없는 법칙이에요. 혹간 정치적인 식민지를 면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식민지까지 면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지구상에 없었다. 산업혁명은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신분을 지배자와 노예로 나누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에 일본은 빨리 편승했는데 우리는 무지몽무하게 그걸 거부해서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가누는 이 거대한 사건이, 산업혁명은 인류 문명 발전사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수만 년 수렵 채집 사회가 농업 사회로 변한 혁명을 우리가 농업혁명 이렇게 부르고, 농업 사회가 처음으로 산업화하기 시작한 단초를 제공한 게 네덜란드에서 주도한 상업혁명이고, 이 상업혁명을 발전시켜서 완성시킨 게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산업사회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혁명에 의해서 우리는 지식기반 사회로 갈 것입니다. 이 지식혁명을 3차,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르는데, 용어 통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정의한 분이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1780년경에 영국에서 일어난 석탄, 금속, 직물혁명, 그리고 약 100년 후에 독일에서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독일과 미국 전기, 화학, 강철혁명, 이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통상 저것을 합쳐서 그냥 산업혁명 또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에 제르미 레프킨이 얘기한 거죠. ICT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합쳐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게 3차 산업혁명이고, 최근에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이 이제 초지능, 초연결 사회, 아주 첨단 과학 기술과 인간과 사물이 다 연결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온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 3, 4차 산업혁명을 합쳐서 과거엔 지식혁명이라고 불렀고, 현재 그냥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거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불행했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한지 보려면 그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한번 훑어봐야 되죠. 이게 1963년도 경향신문 특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125개국 중에 101위.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가난하다고 하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는 쌀을 이모작해서 버마 같은 나라는 굶는 사람이 없었대요. 우리는 보릿고개에 굶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왜 이렇게 제일 못 살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68%가 농업에 종사하고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과 2.7%.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와서 산업화에 도움을 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보세요.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간 지 18년이 지난 1963년도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7%? 그럼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산업화를 지하에 묻어놓은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에 일본이 크게 도움을 준 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도움은 받은 적이 없다. 저건 아니다. 이거 증거가 다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됐냐? 우리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반은 군복을 입고 다녔고 반은 군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왜? 운동화가 다를까 봐. 그래서 미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그 나라가 유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후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2007년에 국민소득 2만 불을 돌파하는 예비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세계의 석학들이 미러클,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지하 자원이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자본이 있든지 경제가 성장해야 될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기적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금 있었던 선진 강대국 잘 사는 나라는 식민지 수탈에 의해서 식민지 사람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남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가운데 남의 고통을 근거로 국가를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에도 고통을 주지 않고 오직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켰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하는 의로운 나라로 거듭난 유일한 사례 대한민국. 이건 뭐로 설명합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경제학자고 근데 이거는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배달 민족의 저력이다. 슬기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전에 한강의 기적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2013년도 지금부터 5년 전 맥켄지 한국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북핵이 위기가 아니고 경제가 위기다. 저 5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북핵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입니다. 그때는 북한이 ICBM이나 원자탄 없는 줄 알았죠. 없었는지도 모르죠. 지금은 다 갖고 있잖아요. 북핵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경제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심지어 맥켄지 한국 보고서는 뭐라 그랬냐? 한국 경제는 냄비 속의 개구리다.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 딱 집어넣으면 뜨거워 그러고 튀어나오는데 찬물에 넣어놓고 슬슬 끓이니까 지가 죽어도 죽는 줄도 모르네. 한국 경제에 대한 찬사와 존경이 비하와 조롱으로 변해버렸어요. 5년 전에.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 지도자들이 저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참담한 얘기죠. 무려 5년 전에 시그널을 다 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평가했는데 아시아에서 한국이 말레이시아보다 성장 잠재력이 약하다는 것은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도 우리만 그거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절반에 성공해서 절반으로 왜 갔는가? 그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아주 큰 사건, 그게 IMF 경제위기하고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의 승천하려 그러는 올라가는 용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상승세가 꺾여가지고 하락세로 바뀐데 그 과정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다. 그 하나가 뭐냐면 IMF 외환위기고 또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다. 저 두 개의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했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았겠냐. 안 된 거는 잘 극복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금모으기하고 그러면서 극복하려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았냐. 그럼 어떻게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 저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지금 많은데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한 건 사실 아닙니까? 상실했죠. 누구나 알고 있죠. 왜 상실했냐.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실했겠죠. 좋은 약을 썼으면 병이 났어야죠. 병이 안 난 것은 약이 잘못된 거예요. 왜 약을 잘못 썼냐.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되니까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하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때 열심히 했어. 우리 최선을 다했어.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었어. 이렇게 강변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있고 관료들 중에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문하는 게, 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 3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연애, 결혼 같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리고 희망, 대인관계 같은 가장 인간적인 본능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젊은이들이 저렇게 괴롭게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 N포 세대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젊은 세대들의 아픔을 기반으로 기성세대는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OECD 평균의 물경 4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의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116명, 2등 하는 나라가 47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살공화국이에요. 저렇게 자살 숫자가 높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불안해서 삶을 포기했어요. 숨은 쉬고 밥은 먹지만 사는 게 아니야. 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대인관계도 없고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노인들은 너무 불행해서 생을 포기하고 그냥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아마 이게 신자유주의의 실패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어려운데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건 정말 우리 배달민족한테 주어진 행운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꼭 잡아야 되죠. 그래서 유럽의 가장 낙후한 독일을 근대 선진 강대국으로 만든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움켜잡지 않으면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 위기를,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우리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가 어떻게 생겼나?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어떤 분들을, 특히 조금 아시고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 우리만 그거 가지고 떠들지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아무도 4차 산업혁명 얘기 안 하더라. 왜 우리만 4차 산업혁명 가지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냐. 그분들은 조금 아시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나라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인더스트리 4.0이라고도 부르고 소사이어티 5.0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 여러 가지 정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똑같은 4차 산업혁명이고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들은 앞으로 다가올 저 대변혁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쏟고 국력을 집중해서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만 떠드는 변화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냐? 농업국가의 경제성장은 점점 감속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농업국가의 경제성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전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분기가 생기면서 산업화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가속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저 차이를 보시죠. 저 차이가 뭐냐? 저게 바로 희망과 절망, 지배자와 식민지,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저 그래프로 눈에 보이시죠? 바로 저 차이입니다. 우리가 저때 산업혁명을 따라가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정말 다행히 우리한테 두 번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는 모든 산업국을 앞서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저 그래프를 그리고 또 그려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산업혁명을 얘기하려면 산업혁명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4차 산업혁명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본 4차 산업혁명 강의 중에 산업혁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하시는 분은 못 들어봤어요. 첨단 기술을 공부하신 분이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 작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맞지 않습니다.
홍길동이 남자죠. 남자는 홍길동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첨단 기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를 만지는 사람, 귀를 만지는 사람, 다리를 만지는 사람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왔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은 산업혁명을 연구한 책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 책 패권의 비밀에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148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역사서, 지구상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학교에서 배우기를, 영국, 미국 같은 선발국의 산업혁명은 시장 주도적으로 오고 독일, 일본, 한국 같은 후발국의 산업혁명은 정책 주도적으로 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온 영국의 산업혁명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에서 후미진 후발국이었어요. 그 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 다 아시죠? 시저가 영국을 쳐들어갔다가 돌아온 브리타니카 원정기, 거기 시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영국 족속은 하도 무식하고 더럽고 게을르니까 잡아가도 노예로서 쓸만한 가치가 없다. 정사에는 안 나오고 야사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사에서 못 봤는데,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유럽의 중심을 벗어난 사람이었는데, 영국은 비가 많이 와서 풀이 잘 자라요. 풀이 잘 자라니까 양이 잘 커. 그래서 양털 깎아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살던 나라인데, 양털 팔아봐야 얼마 안 돼서 가난한 거예요. 양털은 전부 영국에서 나오는데 돈벌이는 네덜란드 사람, 프랑스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의회와 기업가가 머리를 맞대고 양모 수출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씨를 뽑든지 천을 짜든지 부가가치를 올려라. 그냥 수출 못한다. 그랬더니 이제 유럽에서 기술을 조금 줘가지고 실도 뽑고 천도 짜는데, 실 뽑고 천 잡아야 값이 얼마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부가가치는 마감재에 있지 않습니까? 최종 제품에. 그래서 영국에서 다시 반제품 수출 금지법을 만듭니다. 완제품이 아니면 수출 못한다. 그랬더니 양털이 안 오니까 네덜란드하고 북프랑스, 플랑드르 지방 사람들이 양모 기술을 영국에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영국이 양모 제조 국가로 조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때 인도에서 면직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면직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 하면 그걸 겔리코 열풍, 그 면직물을 겔리코라는데 열풍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왜? 모직물은 거칠거칠하고 앉기 힘든데 면직물은 보들보들하고 입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영국 모직물 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 겔리코 수입 금지법. 인도 겔리코 못 들어온다. 그게 돼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밀수가 돼서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영국은 1721년 역사적인 법을 통과시킵니다. 뭐냐? 겔리코 착용 금지법. 이게 말이 됩니까? 영국 경찰이 겔리코 면직물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서 다 벗깁니다. 그리고 갖다 가두고 벌을 줍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일본 테레비 수입 금지해도 시청 금지한 적은 없잖아요. 우리 미제 자동차 수입 금지해도 탑승 금지한 적은 없잖아요. 영국이 저렇게 철저하게 면직물을 탄압하자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쇠퇴하고 영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면직물 산업이 시작된 것, 그것을 이름하여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직물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만뒀는데 시장에서 저절로 일어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혹시 교수님 얘기하신 거 야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레퍼런스 다 붙였어요. 이거 말고 보내달라 그러면 100개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사 중에서도 정사 기록입니다. 자, 그 면직물 공장을 세웠는데 이걸 돌려야 되는데 풍차도 별로 안 되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기기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증기기관 기술은 누가 개발했냐? 프랑스 사람 드니 빠뱅이 개발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개발한 증기기관이 어떻게 영국으로 가냐? 프랑스는 국토가 넓고 농토가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 나라니까 저게 쓸데없어서 저 사람이 영국의 기술경진대에 출품한 그 설계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압력밥솥처럼 압력을 이용하는 그런 증기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저걸 보고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효율이 낮아가지고 석탄 광산에서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석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선 석탄을 운반할 수가 없었어요. 길이 없어서. 그래서 석탄 광산에서 썼는데 뉴커먼 증기기관을 수리하던 수리공 제임스 와트,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야, 내가 이걸 이렇게 바꾸면 석탄을 반만 떼도 힘이 똑같이 난다. 그러니까 라복이라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거든.
우리 같이 사업을 하자. 여러분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이 몇 프로죠? 1%? 그때도 1%였습니다. 몽땅 망했어요. 라벅하고 제임스 와트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근데 또 제임스 와트가 부인이 착고를 했어요. 중년 무전, 중년 상처, 인생 지옥입니다. 그죠? 제임스 와트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러시아로 도망갈 생각도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매튜 볼튼이라는 사업가가 가만히 보니까 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성공만 하면 세상을 바꿀 거다. 저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를 스카우트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실사를 해보니까 회사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 당연히 알았죠. 빚은 갚으면 돼. 돈은 벌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특허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매튜 볼튼이 여기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 넣어가지고 이걸 성공시켰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이 다 복제를 해. 그러면 돈을 하나도 못 벌죠. 그 당시 특허라는 게 요새 뭐 반도체 웨이퍼처럼 아주 복잡한 기술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망치로 두드려서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볼튼과 와트가.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허 기간 만료는 얼마 안 남았고 기술은 개발해야 되겠고. 볼튼과 와트가 고민하다가 영국 의회에 청원을 합니다. 뭐라고 청원을 하냐? 이 특허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특허다. 그러니까 특허 기간 연장해달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내 특허 굉장히 좋은 거니까 특허 기간 연장해달라. 다른 사람 거는 20년인데 내 건 훨씬 더 해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영 제국의 의회는 치열한 토론 끝에 근소한 표차로 그때부터 20년간 제임스 와트의 특허를 연장합니다. 그래서 매튜 볼튼이 엄청난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증기기관을 완성시키고 그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만한 크기의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영국화되어 있어요. 영어가 국제어예요. 지구상 어디 가나 20%의 사람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지역에서 탑 20% 사람이 영어로 소통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 축구, 영국 게임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 그것도 영국 게임이에요. 영국 사람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대영 제국의 의회는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택한 겁니다. 아마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는 실리를 위해서 명분을 버리는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일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대영 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미국 얘기는 안 썼지만은 여러분 카나다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라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유럽에서 각자 와서 정착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카나다는 카나다고 미국은 미국이지. 그럼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단일 민족이에요? 조상이 같아요? 아니에요. 각자 따로 와서 정착한 거예요. 근데 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60만 명, 18살부터 45살까지 전투 가능한 남자 60만 명이 죽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냐? 같은 민족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싸우냐? 그 당시에 남부에서 나오던 목화, 그 목화의 마켓 파워가 오펙의 오일보다도 컸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목화가 전부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1등 상품이 돼서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류 농업국이에요. 그런데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부의 목화가 유럽으로 안 가고 전부 북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에 대해서 평균 관세 48%를 붙여가지고 유럽의 모든 물건은 운임에다가 관세하면 미국 가서 값이 2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식민지에서 일어난 농업국에서 근대 산업국가 슈퍼파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미국의 산업혁명이 시장에서 지절로 일어나요? 아니에요. 제가 영국과 미국 얘기를 했는데 후발국의 산업혁명 말할 것도 없죠. 독일의 철혈정책, 철과 대포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 피해 아주 혁명입니다. 메이지 유신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1년에 한 번 이상 농민 반란이 일어났어요. 왜? 농지에서 세금의 87%를 농민한테 지세로 걷어가지고 전부 산업에 투자하고 농업에 하나도 안 투자하니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농민 반란은 아니지만은 메이지 정부가 서고 나서 처음 사스마 반란, 그 서남 전쟁 그러죠. 그때
1만 6, 7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피해 혁명을 한 거예요. 그 후에 다른 나라들 다 이제 어느 정도 강력한 정부 주도의 산업혁명을 했죠. 그러면 후발국의 산업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미국의 산업혁명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시장에서 저절로 일어난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일으켜야 되고 산업사회의 패스트 팔로우 정책을 지식기반 사회의 퍼스트 무버 정책으로 바꿔야 되고 현재 부서에 소속된 일반 행정관료를 정책관료로 바꿔야 된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산업혁명은 당시 하던 일을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열심히 일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유럽의 원래 선진국이었습니다. 해지지 않는 나라 칭호를 처음 받은 게 스페인이죠. 그런데 스페인의 프랑스의 젊은 엘리트가 전부 뭐가 되냐? 기사가 됐어요. 기사. 그러니까 농업제국으로 남아있은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인클로우저 운동 이후로 젊은 엘리트들이 상공업, 산업혁명에 종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업과 기술에.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상공업에 귀족이 종사하면 자기를 뺐던 것을 영국에서는 미천한 아크라이트 같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직조기를 발명해가지고 이 귀족의 자기를 받고 주지사로까지 임명이 돼요. 그래서 사람 엘리트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이들이 다 뭐 하고 있냐? 공무원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공무원을 해야 되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다보스 포럼에도 나온 것처럼 앞으로 일반 행정관리, 사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다 바뀝니다. 앞으로 주민센터 전부 무인화됩니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 지금 공무원 시작해서 10년 후에 뭐 하겠냐?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공부 잘하는 사람, 의대 가죠. 더 잘하면 성형외과 갑니다. 그죠? 그 성형외과 의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 좋고 우수한 대한민국의 엘리트는 성형외과 가서 혼자 뭐 쌍꺼풀 수술하든지 해서 잘 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4차 산업혁명적으로 와서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스마트 반도체를 만들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걸 생산하고 수출하고 응용하면서 같이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엘리트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엘리트도 젊은이도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ICT 분야의 선진국 대비 고등학위 배출이 낮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에 1년에 30명 박사가 나오는데 중국은 2,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 오해, 이걸 불식시켜야 된다. 절대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4차 산업혁명도 젊은 엘리트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가야 되고 30만 공시생을 4차 산업혁명 역군으로 우수한 의사지망생을 바이오 연구자로 바꾸고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높은 젊은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가 높은 기성세대는 서비스 분야로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첨단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지만 증기기관 기술은 프랑스에서 개발되는데 증기기관 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전기의 아버지는 영국인이고 화학의 아버지, 근대화학의 아버지는 프랑스인인데 전기화학혁명은 독일하고 미국에서 일어났다. 기술 개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을 활용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산업혁명을 일으킬 게 아니라 혁명은 길이 열려야 시대가 열리는 거다. 그래서 최초로 향신료, 우리가 그 검은 황금 이렇게 부르는 후추, 정향, 육두구 이런 향신료가 이 향신료 제도에서 나가지고 그게 아라비아를 거치면서 아라비아 상인의 부가 축적된 거예요. 그게 지중해를 거치면서 베니스의 천년제국, 피렌체, 제노바 그 부가 거기서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한반도는 향신료 제도에서 루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향신료 그 후추, 정향, 육두구 이런 향신료를 기반으로 상업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의 부가 축적됩니다. 이게 상업혁명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서유럽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오는 루트를 새로 개발하고 지도에는 없지만 신대륙으로 가는 루트를 개발해가지고 주력 상품이 향신료에서 면직물하고 설탕으로 바꿔요. 향신료는 그냥 갈아서 먹으면 돼. 말렸다가. 근데 면직물은 짜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 공정이 필요해.
설탕도 사탕수수를 으깨고 즙을 짜고 그걸 끓이고 그래서 옐로 케이크를 만들어야 돼. 제조 공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하는 상품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멀리 있어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이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하는 상품으로 기반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하여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열려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류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루트가 적도 항로입니다. 말라카 해협과 스웨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죠. 그런데 멀지 않아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녹아내립니다. 그럼 북극 항로가 열려요. 지금도 1년에 3개월 정도 열립니다. 근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10개월 가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어떤 신상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저 항로를 채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저 북극 항로가 한반도를 지난다는 거예요. 향신료 루트도 비껴가고 대서양 루트도 다 비껴간 새로운 인류 문명사의 큰 길이 한반도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운 중의 행운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이에요. 4차 산업혁명을 경인할 이 인류 문명사의 큰 길, 이 길이 대한해협을 지나간다. 이 두 개의 행운이 겹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극 항로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극 항로의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 아직 제가 다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틀림없이 북극 항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죠. 틀림없이. 앞으로 제가 남은 여생을 어떤 상품과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지 그 연구하는데 다 보내고 다음 기회에 여러분 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근사한 답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산업혁명을 일으킨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기술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도 새로운 길이 열려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다. 그냥 기술만 개발하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아직 열리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길, 북극 항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거고 거기에 편승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처음이죠. 이 행운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산업혁명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국가정책으로, 미국이 국가정책으로 일으킨 겁니다. 4차 산업혁명도 국가가 정책으로 일으켜야만 일어나지 잘해봐라 내버려두면 안 일어납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으킨 것이다. 영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영국인이 일으킨 것이다. 4차 산업혁명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으켜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일으키냐? 1차 산업혁명도 국가정책, 4차 산업혁명도 국가정책. 그런데 이 두 개의 국가정책은 완전히 다른 정책입니다. 같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이 뭐냐? 국가와 사회의 병을 고치는 큰 의술입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인이 국가와 사회를 고치는 큰 의사예요. 사람의 몸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작은 의사고 여러분들은 정책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병을 고쳐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 수 있는 큰 의사인데 그걸 정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올바른 처방, 올바른 정책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게 올바르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났을 리가 없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절반에 성공해서 시대가 변하니까 약효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약을 써서 환자를 반쯤 고쳤는데 약효가 더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처방은 뭐였냐면 약을 포기한 겁니다. 신자유주의, 시장에 맡겨라. 이제 더 이상 약 쓰지 마. 그 옛날 약 그거 안 듣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진국의 좌절로 지금 실패로 와 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 제가 의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대 교수.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병을 반쯤 고쳐놓고 내성이 생겨서 약이 안 들으면 이분이 산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다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연치유에다 맡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살 뿐이 돌아가시는 거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 국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쓰던 약을 더 이상 약효가 안 들으니까 버리고 신자유주의,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게 절대로 아니다. 새로운 약을 투입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약, 이 약을 투입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등극해서 완전한 성공을 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가 왔고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게 뭐냐? 선진국 스탠다드에 다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약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약을 쓰면 우리가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 그래프 너무 좋은 그래프,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한 번 보내드립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분기가 일어났고 앞으로 다가올 2차 대분기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의 실패와 그 뼈아픈 고통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계기, 그게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 또 오냐고요? 저는 안 온다고 믿습니다. 안 온다고 믿습니다. 이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행운이 두 번 겹친 4차 산업혁명, 북극항로, 이 기회 우리 한반도에 자리 잡은 우리 민족이 놓치면 자손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과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상업혁명을 성공시켜서 한때 유럽의 패권국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5강을 다 제압했어요. 유럽의 무역선 2만 척 중에 1만 6천 척이 네덜란드 국적선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한반도의 5.5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이번 빙상에서도 보셨죠? 수영에서도 보세요. 격투기 월드컵에 준우승 2번 했어요. 저 조금 나라에 저 소수의 국민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경제가 제일 빨리 발전하니까 체력이 제일 빨리 향상돼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남자 평균 키가 1m 84cm를 돌파한 게 몇 년 전의 통계예요. 네덜란드가 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5번이나 할 수 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영국 국토가 24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간도를 합치면 조선이 영국보다 큰 나라예요. 포텐셜이. 뭐 광개토대왕이 지배하던 요동삼천리, 만주대륙까지 하면 우리가 뭐 영국의 10배가 될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거 중국 땅 우리가 잠시 뺏었는데 그게 왜 우리 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광개토대왕이 다물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다물전쟁이 뭐냐? 되돌림. 요새 말로 하면 고토 수복 전쟁을 하겠다. 그럼 누구의 고토냐? 고조선의 고토라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은 공부가 짧아서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얘기하다가 오늘 강의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 있고도 남는다. 우리가 안 해서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안 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이코노믹 그로우스라는 책으로 써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수학도 들어가고 아주 복잡한 경제학 책이에요. 대부분의 학자가 대가는 30대 이론을 완성합니다. 40대, 50대, 20년 동안 후속 연구를 쫙 해요. 그러면 60대에 가서 그 학문이 세계에서 학문의 뿌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에너지 공부하느라고 내 인생의 전반부 다 보내고 후반부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60대 다 돼서 저 책을 쓰니까 후속 연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상에 빨리 알리려면 역사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집필한 책, 이게 패권의 비밀입니다. 이 책을 보고 유럽의 학자들 8명이 지금 이 책의 속편을 쓰기로 시작했는데 이게 한글판 패권의 비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외국 학자들을 설득하는 게 1단계였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게 써 있지만은 누구나 진지하게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니까. 그죠? 그래서 패권의 비밀 이렇게 써서 내놨는데 여러분 오늘 제 강의에 관심이 있거나 동의하시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참 가슴 아픈 건 일본의 명치유신 시대의 후쿠자와 유키지라는 성각자의 책이 제가 이 학문에 관한 책인데 22만 부가 팔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 인구가 3,700만, 3,600만 그랬는데, 근데 그 당시에 조선 인구가 2,600~700만 됐다 그러는데 유기줄 선생의 서유견문록은 몇백 권도 안 팔렸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론도 읽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제 그 책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우리 사회에 4차 산업혁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줄도 모르고 거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림으로써 이 강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니 그분들한테는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 뒤처져서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시대든 바뀌어도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면 저기에 준하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는 걸로 저 답을 대체하겠고, 이미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게 산업혁명이 없었다. 4차 산업혁명도 없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서구의 선진국의 경제학자 반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도 반은 저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반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건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책의 속편을 쓰기로 한 유럽의 역사학자 7명 중에 3명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산업혁명을 믿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영국의 런던의 윈저 러지라고 왕실에서 갖고 있던 큰 대저택을 이렇게 컨퍼런스 룸으로 바꾼 데가 있어요. 거기서 3박 4일 집중 토론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은 있었고 4차 산업혁명도 있다. 산업혁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아놀드 토인비, 그다음에 하먼드 부부, 그리고 로스토우 이런 경제학자들이 산업혁명은 농업문명에서 공업문명으로 가는 아주 엄청난 변화다, 이게 다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클레펌 같은 경제학자는 산업혁명이 진짜 있었나? 그런데 그 후에 신경제 이론 클리오메트리카라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옛날 경제 상황을 계량화해서 숫자로 바꿔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영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낮았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반 이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도 계산해 보니까 또 낮았다는 게 그래프도. 그게 무슨 혁명이냐? 그냥 조금 변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은 왜 없느냐?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업혁명의 경제구조 이행이 연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지역적이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게 그분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니냐? 농업사회의 경제가 감속적으로 성장하고 산업사회의 경제가 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론적으로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자,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하고 사이에 봐라. 경제성장이 연속적 아니냐? 연속적이면 뭐가 혁명이냐? 불연속이래야 혁명이지. 그래서 제가 그 학자들한테 대답한 게, 감속하는 커브와 가속하는 커브는 기하학적으로 불연속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가 불연속이에요. 이거는 눈에는 연속으로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불연속점이 존재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아, 그러면 야 봐라, 산업혁명 전이나 산업혁명 후나 경제성장 속도가 별 차이가 없잖아. 연속적인 변화잖아. 이게 무슨 혁명이냐?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보세요, 산업사회는 이렇게 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진짜 발전하는 건 여기예요. 여기는 발전 속도가 늦습니다. 코끼리가 새끼를 낳는데 조그매, 야, 저 송아지보다 작은 게 이게 무슨 코끼리야? 이거 송아지야? 아니죠. 크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사회의 속성이 경제성장이 가속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실제로 눈에 띌 때는 세월이 흐르고 뒤에 띄는 거지 처음부터 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소하고 코끼리하고 등치 가지고 소냐 코끼리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DNA를 갖고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제가 해서, 그분들이 당신 말에 내가 100% 설득된 건 아니지만은 내가 반론은 없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제가 KO승은 못하고 판정승 정도 하고 돌아왔는데, 이번 가을에 다시 만나기로 됐죠. 또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제기한 게, 이게 점진적 변곡점이죠. 그래서 이 점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가지고 드렸는데, 이 전의 속도하고 이 후의 속도하고 똑같은데 속도는 비슷해도 가속도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증가하니까 이 사이에 꼭 변곡점이 있다. 그리고 이 변곡점이 있고 가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건 근본적이고 아주 질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또 이분들이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야지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그게 무슨 산업혁명이냐. 그래서 제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원래 한 군데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정치혁명처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일단은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인간이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 첫째, 직업이 없어지고 실업이 만연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수업에 들어가니까 학생이 손을 들고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다보스 포럼의 직업이 미래라는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7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겨서 네트로 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질 거다. 그랬더니 어떤 조그만 그 초등학생이 질문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뭐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침울한 분위기 하에서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교수님이 산업혁명을 연구하셨다는데 앞으로 우리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가 직업을 대체한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기뻐해 주세요. 왜 그걸 기뻐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토마스 무어가 쓴 유토피아에 볼 것 같으면 유토피아에 가면 오전에 3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한숨 자고 오후에 3시간 일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왜 그렇게 썼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하루 12시간 노동할 때니까 6시간 노동하는 게 유토피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의 유토피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선진국에는 하루 6시간 노동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나는 주 6일 근무제에서 세상을 살기 시작해서 주 5일 근무제에서 은퇴하는데 여러 학생들은 곧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주 3일 근무제로 가야 된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7일 중에 반 이상 일하는 건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빨리 인공지능과 로봇가 하기 싫은 일, 지루한 일, 위험한 일 이런 거 다 해주면 여러분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고도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가 빨리 우리 직업을 대체해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이 직업이 바뀌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100만 공무원을 월급을 우리 세금으로 주고 있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가? 우리 세금 내서. 바로 그런 부작용들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원대한 목표는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가야 돼요. 그리 못 가면 우리가 산업혁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정치인들, 관료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계 파괴 운동. 기계 한 대 들어오면 100명 해고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사람들이 화나니까 밤에 가서 기계를 때려 부순 거예요. 그게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기계 파괴 운동. 그래서 영국 의회는 러다이트를 주동하는 사람은 교수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러다이트가 극복되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성공된 다음에 통계로 볼 것 같으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살던 네덜란드에 비해서 영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2배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중국,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의 4배 내지 5배가 됐어요. 산업혁명, 저거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을 따름이에요. 다보스 포럼에서 200만 개 생긴다는 건 아는 것만 200만 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가 직업을 대체해 주는 것은 우리가 유토피아로 가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 과정만 잘 해결하면 저 문제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지 모른다. 저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터미네이터 신드롬 이렇게 부르죠. 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로봇가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 터미네이터 다 보셨죠? 그죠? 그런데 새로운 기술은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기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미래로 간다. 여러분, 신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 이 상품 때문에 1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5,000명씩 죽을 겁니다. 그 기술 도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5,000명이 죽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1년에 교통사고로 5,000명이 죽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어요. 한때 6,000명까지 죽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사고가 위험하니까 자동차 없이 걸어 다닐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그걸 해결하면서 나가야 돼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말 타는 걸 규제했어요. 특히 도시에서. 왜? 말을 타면 사람이 슈퍼맨이 돼버려. 왜? 사람을 때리고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몽고에서는 말을 마음대로 풀어놨어요. 누구나 말을 잘 타게. 물론 유목하느라고 그럴 수밖에 없긴 했죠. 그래서 몽고의 결혼은 그 당시에 다 약탈혼이었습니다. 약탈해오는 게 처녀만 약탈하는 게 아니라 유부녀도 약탈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징기스칸이 결혼한 후에 부인을 약탈당해서 부인을 되찾아왔을 때는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장남을 끝까지 철저히 장남 대접을 하고 마지막에 사한국 중에 하나를 물려줬죠. 그 아들한테. 그래서 말 타는 것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말을 못한 나라는 몽고한테 다 점령당했습니다. 몽고는 그 말 타는 기술로 세계를 점령했죠. 또 한때 바다에 나가면 법이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래서 배가 공해상으로 나가면 배가 무법천지가 됩니다. 거기서 뭐 살인, 뭐 린치 여러 가지 나쁜 사건이 일어나고 물에 던져버리면 아무 증거도 안 남았는데 우리는 해금 정책이라는 걸 써서 바다에 못 나가게 했어요. 국민들이 위험하니까. 참 훌륭한 정책이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해금 정책을 썼습니다. 영국은 바다로 다 내보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냐?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식민지가 됐다. 아주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 기술은 위험한 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미래로 가야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정말 한번 성공해 보려면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극복하고 앞으로 가자. 나머지는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양극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죠. 저도 양극화에 결사반대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는 걸 방치해야 돼요?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산업사회의 양극화의 모습을 그래프로 그려볼 것 같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일은 산업혁명 이후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돼 갈 뿐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국제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나라가 너무 많아서 주별로 그렸는데 북아메리카주하고 제일 밑에 아프리카하고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거지 소굴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루머에 올랐죠. 그죠? 아프리카 가난하다고 미국이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양극화에서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양극화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앞서 발전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국내 양극화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을 짊어지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탕감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돈이 들죠. 그 돈이 들려면 우리 월급쟁이들이 세금을 2배 올려서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월급쟁이 세금 2배, 3배 올려가지고 저거 못 도와주죠? 누구냐? 큰 기업, 큰 재벌 이런 게 나와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고령화 시대가 와서 60세 은퇴하고 옛날에 90년대까지 70년 평균 수명 70세 10년만 부양하면 됐는데 지금 20년 80세 부양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30년 부양해야 돼요. 저 고령자들을 누가 부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금 2배, 3배 내가지고 부양하시겠어요? 그럼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죠. 그래서 저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저는 이터널리 기본소득제를 우리가 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있는 기본소득제에 85% 찬성하지만 15%는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소득제로 가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월급을 주려면 누구 돈으로 줘요? 종이에서 인쇄해서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 금방 망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 소위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줄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신나게 걷어가지고 그 기본소득제, 국민봉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월급쟁이가 일해서 세금 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월급쟁이들이 그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난 능력과 운을 타고난 사람, 그런 기업이 세계의 돈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그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기본소득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3대 정책으로 제가 3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거는 공무원, 정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라는 책을 오래전에 2009년에 썼어요. 저것만 하면 규제가 완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젊은이를 4차 산업혁명 인재로 육성하자. 그래서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저 둘 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판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저 책이 아직 완전히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북극 항로를 선점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자. 저는 저 3가지만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1차 산업혁명 때 일본한테 뒤진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은,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철강 산업에 집중하고 전자 산업에 집중하고 화학 산업에 집중하면 됐어요. 그거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안 됩니다. 그거는 절반의 성공 비결이에요. 이거 완전한 성공, 4차 산업혁명의 비결은 정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이죠.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가 경제 이론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 이론을 다시 풀어 쓴 내용입니다. 이게 역사적 실증, 4차 산업혁명 이론이고, 그럼 당장 우리가 뭘 하면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얘기는 하는데 당장 뭘 하냐? 여기에 대한 답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답하려고 쓴 게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정부혁신, 은퇴가 없는 나라, 사회혁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책, 이게 북극 항로와 한국 러시아의 미래 발전, 이걸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을 3번째 책을 끝낼지 모르지만 올해 중으로는, 빠르면 여름에는 끝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패권의 비밀, 그게 왜 행복의 비밀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죠? 패권의 비밀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패권에 다가갈 때 우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이렇게 방어할 능력이 생깁니다. 네덜란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한때 세계 최강이었어요. 영국도 했습니다. 한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일어나냐?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기다려도 감은 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결심하시면 분명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 패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영국 ITN 방송국의 맹주석 특파원입니다. 지금 그 인사혁신, 인재육성, 북극 항로 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육성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지금 정부 시책이 기업을 이렇게 좀 기업하고 싶은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데, 제가 아는 많은 기업인들 요새 인터뷰해 보면은 기업 진짜 하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이민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지, 지금 그 정부 시책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투자 마인드를 활성화시켜줘 갖고, 내가 돈 투자해서 좀 인재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많은 그 기업인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중소기업인들도 그러고 진짜 힘들다는 얘기하고 이민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정부에서 지금 그 슈레더 총리하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 슈레더 총리는 자기가 3인당의 그 총수로 있으면서 이 노조 통독이 되고 나서 엄청난 그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나서 통독이 된 후에 그 나라를 바로 잡지 않으면 유로존 위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생각해갖고 이 노조와 결별을 하고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 전부 다 깎고 막 이래갖고 결국은 졌습니다, 아메리칸한테. 그러면은 이러한 그 노사 문제, 저희 나라 노사 문제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것 같고,
또 규제도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 투자하고 싶은데 한국에 너무 규제가 많아. 또 기업인들 뭔가 좀 기업을 하고 싶은데 투자 마인드가 없어 사라지게 만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좀 정부가 4차 혁명을 끌고 가야 된다면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고, 그러나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오늘까지 오는데 300년이 걸렸습니다. 300년 동안 기업도 성숙하고 노조도 성숙하고 그 안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숙해 왔는데, 우리는 불과 50년 만에 영국의 300년 산업혁명을 재현하려니까 다 무리를 했습니다. 다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부작용과 균열이 있었는데, 이거는 성장통이다. 어린애들도 빨리 클 때 다리가 막 아파요. 다리가 길어질 때, 그죠? 그래서 이건 성장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통을 잘 극복하면 된다. 그리고 성장통을 극복할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규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규제 얘기하는데, 규제를 형식지로 요 규제를 풀어라, 요 규제를 풀어라, 요 규제를 풀어라. 그래가지고 규제가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규제 중에는 과잉 규제도 많지만 과소 규제가 또 많아요. 과소 규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월호 사건. 그 과소 규제지요. 요새 그저 목욕탕에 어디죠? 그 요양병원 불나가지고 타준 거, 그것도 과소 규제죠. 그래서 그 많은 규제 중에 과잉 규제도 있고 과소 규제도 있는데, 과잉 규제의 부작용은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20년 후에 나타나요. 그죠? 과소 규제의 부작용은 내일 나타나요. 모레 나타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과잉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제도를 먼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그것도 제가 강의하면 90분 정도 합니다. 하는데, 공무원 제도를 바꿔서 공무원들을 전문가를 만들면 과잉 규제를 하지 않고 과소 규제를 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문제를 풀라 그러면 그 규제를 하나하나 끌어내 가지고 전부 다 논의해야 되는데, 암묵지로 풀게 되면 쉽게 풀린다. 그래서 공무원을 전문가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무원을 만들면 그 규제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며칠 계속 답을 해도 다 못할 만큼 긴 내용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또 다른 분의 질문도 있고 해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필요하면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 디지털의 홍윤숙이고요. 학생들 진로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4차 산업 많이 그 학생들한테 기술적인 거는 이제 많이 지도했는데, 제가 2년 전인가 케빈 켈러의 인에비터블이라는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케빈 켈러가 그 홀랜드, 그러니까 아미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미시. 이 아미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압니다. 동부에 가서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민자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주이시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네덜란드 이민자를 아미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컬트 같이 전기도 끊고 정말 자기네들끼리 집단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이 IT의 최고 구루 케빈 켈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충격을 먹고 4차 산업, 포스트 4차 산업,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5차니 6차니 나왔을 때 그렇다 그러면 그냥 농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농업이 이제 어떤 4차 베이스에 조금 뭐 하이 컨셉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좀 사실 학생들도 이렇게 어떤 트렌드를 볼 때 굉장히 오락,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많이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런 걸 하려고 들고 이런 이제 4차 산업의 제조업 베이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하게 됐는데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차 산업이 뭐냐면 자연에서 바로 나오는 가치를 채취하는 것, 농업, 광업 이런 걸 1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한 번 가공한 것을 2차 산업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차 산업도 2차 산업도 아닌 나머지 서비스업 같은 걸 다 뭉뚱그려서 나머지는 다 3차 산업이라고 정의한 게 1940년대 피셔, 클라크 같은 경제학자들이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이 네 번째 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감속하는 농업사회에서 가속하는 산업사회로 왔어요. 이게 더 빨리 가속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농업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에 아직도 검은 옷과 흰 옷만 입고 이 지퍼 달린 옷 절대로 안 입고 단추도 안 입고 끈으로 매고 그리고 이게 농사 지으면서 사는 그룹 그 사람들을 MEC 그렇게 부르는데 MEC의 심층 조사를 해보면 MEC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MEC에서 그런 학자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MEC의 농업 문화가 앞으로 돌아온다. 저는 그건 뭐 절대로 그런 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자녀들한테 과학과 기술과 산업 디자인, 패션 이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1차, 2차 산업혁명은 소위 뭐냐 하면 기간산업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물, 철강, 에너지, 전기, 화학 이게 기간산업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 산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서 포철을 짓고 우리나라가 국력을 총동해서 화학산업 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했죠. 그래서 저는 그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를 북극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방향이 정해 있어요. 이리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3차, 4차 산업 시대를 전 뭐라고 부르냐면 은하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이 떠 있어서 별이 생성되고 죽고 생성되고 죽고 뭘 해야 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릅니다. 또 옛날에는 미국의 US 스틸, 일본의 신일본 제철, 한국의 포철이 공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 나라가 전체를 석권합니다. 지금 컴퓨터 운영 시스템 윈도우가 80%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은 거 하면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똑같은 거 해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은 세상이다. 왜? 은하수처럼 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기만 하면 그 안에서 찾아가는 것은 개인과 기업이 할 일이다. 그 기업가의 그 본능적인 감각, 그다음에 그 기술자의 본능적인 감각, 그게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정해준 직업은 절대로 성공하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맡기세요. 동쪽으로 가라.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라.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에 대한 비슷한 답으로 인정해 주시면 다른 질문 하나 들어보도록. 예, 저는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한승호라고 합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 지금 지구상에 아직 열리지 않고 남아 있는 마지막 길이 북극 항로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북극 항로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항로가 열려서 북극 항로인지, 그러니까 대한해협과 베링 해협을 지나는 그 북극 항로가 왜인지, 그것 좀 조금만 아주 좋은 구체적으로 질문이십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항로가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거든요. 근데 말라카 해협이 지금 트래픽 잼에 완전히 걸려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말레이 반도 허리를 뚫는 운하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신문에 보셨죠? 운하를. 그 정도로 거기가 만원입니다. 수에즈 운하도 얼마 전에 확장했어요. 근데 대기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요. 첫 번째 이유는 남방 항로가 이제 꽉 찼습니다. 트래픽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딴 길로 가야 되는데 북극 항로는 더 가깝고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 항로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미래 사회는 전부 인터넷으로 하는 사회야. 근데 뭐 항로가 무슨 얘기야? 그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리복인가요? 아디다스 리복 그 신발 50만 켤레를 만드는 800명, 1000명짜리 회사가 독일로 가서 8명이 50만 켤레를 만든다는 기사 있었죠. 제 숫자는 조금 잊어버렸지만은 옛날에 신발이나 이런 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원료 생산지에서 만들었어요. 왜? 원료를 수송하지 않으려고. 그럼 제품만 수송하면 돼. 그리고 어떤 때는 소비재에다 만들어. 원료만 수송하면 제품은 수송 안 해도 돼. 근데 지금은 기술이 있는 곳에 만드니까 원료도 멀리 수송하고 제품도 멀리 수송하고 2배 운송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로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때 인터넷으로 한번 오더하면 상품이 택배로 한번 와야 되죠.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 상품 사용량도 또 늘어난다. 그래서 북극 항로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인류 문명이 뚫지 않고 남아 있는 마지막 항로가 북극 항로밖에 없습니다. 베링해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게 러시아 북쪽으로 가는 게 북동 항로고 카나다 위를 지나서 대서양으로 가는 게 북서 항로인데 오늘은 우리와 관계된 북동 항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로 북극 항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주시면 훨씬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다른 분 또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일보 서울 취재본부장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 전문가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4차 산업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정부의 소위 그 정책이 예. 4차 산업의 정책의 수준이 예. 어디에 와 있다고 보시고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 그 세계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세계 국가가 한 229개에서 230개 되는데 4차 산업과 관련된 아주 그 표현이 다 다릅니다만은 주목할 수 있는 나라 그 국가가 어디다 이렇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두 개를 좀 예. 말씀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미국이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죠. 근데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은 실리콘밸리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나라는 실리콘밸리에 유사한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독일이죠. 인더스트리 4.0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지고 있고 점점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 따라잡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절박한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언제보다도 더 성의껏 더 열심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강의 대답이 된 걸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뭐 기재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나 소위 그 당국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는 좀 많이 하는 언급을 직접 들은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연에서 해주셨는데요. 조금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일단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주도해야 된다는 부분 어느 정도 상당히 또 공감도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여기서도 뭐 우리나라 그 산업혁명을 예시를 들면서 제3공화국 얘기를 드셨잖아요. 뭐 어찌 보면 정권이 좀 길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마 이명박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린혁명이었나요? 녹색혁명이었나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본점에 자전거들이 쭉 놓여 있고 그런 어떤 정부 시책에 부합해서 뭐 좀 따라가다가 같은 어떤 그 정당 소속의 차기 정권이 생기면서 그 바로 그 자전거들이 저 주차장 밑으로 폐기되는 모습들을 직접 본 바가 있어요. 그 혹시 지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정부 주도로 자칫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이게 또 폐기될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보관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직업이 장래에는 많이 생기지만 당장 없어지는 문제 그런 사람의 재교육이라든가 또 직업 알선이라든가 그런 건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직업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그런 법칙도 있는데 가치는 창출되면 소비되게 마련입니다. 생산하는 데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10배의 가치를 창출하면 그 10배의 가치를 소비하는데 새로운 직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60년대 나는 미래에 손톱에 그림 그려서 먹고 살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 지금 네일 아티스트가 얼마나 성업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성업하고 세계적으로도 유행하고 있죠. 네일 아티스트처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직업이 소비 분야에서 건강 분야에서 수도 없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면 창출할수록 그 가치를 소비하는 소비 산업이 생기기 때문에 직업 자체는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나 당장 인공지능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재교육, 그다음에 직업 알선 그거를 정부가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산업혁명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한 사람으로서 4차 산업혁명은 직업을 많이 만들지 많이 없애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핵심이 뭐였죠? 정권 정권이 바뀌면 그런데 저는 5년 정권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녹색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가치 창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이제 제 책에도 나오는데 가치 창출 산업이 있고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가치 이전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산업은 아무리 발전시켜도 그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K-팝 그걸로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K-팝 가지고. 근데 저는 K-팝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여러분 문화 콘텐츠 그러면 그 본산이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죠. 영국은 2차 대전 후에 007 시리즈를 50년간 히트 작품을 냈죠. 그 전에 셜록 홈즈 시리즈도 있었죠. 뭐 해리포터의 모험, 반지의 제왕, 뭐 섹스프로트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그 컨텐츠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싸이가 빌보드 차트 2등에 잠깐 올랐죠. 영국의 비틀즈는 빌보드 싱글 차트 1등을 20번 했어요. 1964년도에는 자기 노래 5곡으로 빌보드 차트를 1등부터 5등까지 동시 석권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일본한테 영국 경제가 확 따라잡힐 때입니다. 일본한테. 일본은 뭐 가지고 따라잡았냐? 도요타, 닛산, 소니, 한다 이거 가지고 다 따라잡았어요. 왜? 일본이 했던 거 가치 창출 산업이에요. 영국이 했던 문화 콘텐츠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진짜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어느 것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지 어느 것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산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 틀린 정책을 하게 되고 틀린 정책은 나라를 발전시키지 않고 퇴보시킵니다. 그래서 5년간 단절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5년이라도 제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공무원 바꾸는데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퇴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역군들을 그 4차 산업혁명 분야로 보내는데 5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을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한번 기틀이 잡히면 그 거대한 물결 다음 정권이 막으려 그래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다. 이걸로 일단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JTBC의 김종혁입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사실 그 패권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정치 외교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패권을 말씀하신 줄 알고 왔는데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그 산업화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그 근대화를 얘기하면서 화혼양이 양제 그 요시다 쇼인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요시다 쇼인이 한국에 그때 당시에 이조 시대, 조선 시대에 한국에 있었으면 그러면 한국이 그 개화를 하고 혹은 그 유신을 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나라나 중국이나 그런 절대 왕정이 오랫동안 계속됐던 나라에서는 다 개방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는 그 쇼군 체제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방 분권이 상당히 이루어진 지역이어서 그런 것들이 비교적 쉽게 됐는데, 예를 들면 개방이 됐든 뭐 그것이 뭐 어떤 것이 됐든 유신이 됐든 간에 그 나라에 굉장히 오랜 역사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그건 그냥 어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나 혹은 요시다 쇼인의 어떤 송화 그 숙이죠, 그 촌숙 뭐 그거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치환시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어떤 산업혁명 국가들에 대해서도 영국이 됐든 네덜란드가 됐든 그것이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그 나라의 어떤 그 발전이라든가 흥망성쇠라는 것은 그게 무슨 와트가 됐든 어떤 법안이 됐든 공물법이 됐든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마 좀 더 복잡하고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과제형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너무 쉽게 치환시키신 것이 아닌가, 환원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하면 된다, 그런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공무원들 잘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그 강남 정책을 뭐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잘 잡히지가 않고 또 무슨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듯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이라는 게 잘못하면 독이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그것과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말은 4차 산업인데 도대체 4차 산업이 뭔지에 대한 컨셉조차도 아직은 불분명해서 자칫 잘못 들으면 그냥 모든 걸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50번 강의할 기회를 주신다면 자세히 다 설명하겠어요. 제가 5년 동안 쓴 패권의 비밀에는 그게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90분 동안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한 거예요. 이 학생이 왜 공부를 잘하냐? 이 학생은 성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실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고 노력도 하고 뭐 좋은 친구도 사귀고 그 다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 그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려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으면 책에서 좀 보충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대로 열심히 해서 절대로 4차 산업혁명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 4차 산업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유전자를 바꾸는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무원을 만들어야만 이게 된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기 축구회에 가면 오늘 나 공격할래. 앞에 가서 막 뜁니다. 오늘 나 컨디션이 나빠. 좀 쉴래. 뒤에서 수비한다고 서 있어요. 아니면 너 골키퍼 한다고 서 있어요. 그죠? 조기 축구회에서는 포지션은 바꾸지만 팀은 안 바꿉니다. 프로축구팀에 가보세요. 공격수는 어느 팀에 가든지 공격만 해요. 골키퍼는 어느 팀에 가든지 골키퍼만 해.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부처 내에서 순환보직을 하는 게 문제다. 이건 조기 축구회 수준의 정부다. 그래서 부처를 넘나들면서 IT를 하는 공무원은 산업부에서 IT를 하든 과학부에서 IT를 하든 그다음에 문화부에서 IT를 하든 횡으로 부처는 바꿔도 직무는 바꾸지 않은 전문가를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된다. 그래서 저는 질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지금 있는 대로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분 누구냐 하면 원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나오잖아요. 최근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바로 밑에 들어가요. 그죠? 다산 그러면 조선 왕조 500년을 통한 최고의 석학이에요. 저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다산 선생이 소위 경세의 책, 나라를 일으키는 책을 대표작을 3권을 쓰셨어요. 그거를 1표 2서 이렇게 부릅니다. 1표가 뭐냐면 경세유표예요. 2서가 뭐냐? 목민심서와 흠음심서입니다. 그런데 경세유표의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에 병통이 들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으니 이대로 두면 필히 나라가 망하리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 서문을 박례초본이라는 제목의 서문이에요. 박례초본. 그런데 아무도 그 책 안 읽고 그 다산의 1표 2서의 필사본이 그 실학파 친구들 몇 명 읽고 좋은 책이다 한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다산서거 100주년 기념 여유당 전서로 그 책이 출간돼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다산이 만든 세 자루의 명검은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명검인데 땅속에 묻어놨다가 녹이 다 쓸어서 못 쓸 때 나온 겁니다. 우리도 동도서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화원양제 똑같은 게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이 주류 사회가 받아주지라는 거예요. 정권이 받아주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다 쇼인이 한국에서 났으면 화원양제가 한국 사회에서 통했을 거냐? 중요한 것은 통하면 한국이 성공하는 거고 안 통하면 한국이 실패하는 거다.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이 조선에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동도서기를 주장했는데 그걸 성공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펜대를 놀리면 그 펜이 칼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손들한테 자랑스러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과거의 그 뼈아픈 실수를 우리 극복합시다 라고 제가 지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답변이 됐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BBS 불교방송의 신도식 부장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학 교수로도 계시니까 지금 뭐 보면은 문이과 통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국가의 그 교육 정책 그 예. 부분 방향성을 그런 쪽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예. 뭐 오늘 기사에서도 뭐 그 대학 입시에서 기하를 수학에서 제외한다, 벡터를 안 배운다,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정말 그 자기 자식 키울 때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 아이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지금 뭐 학원도 많은 시대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보다는 학원 교육이 더 중시되는 시대고 예. 그런 아이들이 대학 교육에 왔을 때는 또 어떤 것을 겪는지 간접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고 질문하시면서도 저 사람이 제바로 답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처참하게 졌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의 전과를 올렸죠. 사실은 27전 23승 4패인데 4패는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균이랑 지휘했을 때 4패했고 그랬는데 바다에는 거북선도 있었고 한포도 있었고 판옥선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도 계셨고 육전에서는 연전연패했어요. 싸우면 졌어요. 왜? 일본은 200년 동안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수없는 전쟁에 역전의 용사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제가 아는 기록으로는 12만 대군이 부산에 상륙했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전부 6만 명인데 대부분이 여진족을 막는다고 북쪽에 있고 남쪽엔 군대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 육전에서는 연전연패했어요. 근데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1만 명이 채 안 되는 농민병을 끌고 일본 정예군 3만 명을 격파했다. 나는 이거는 진짜 임진왜란에서 정말 이 한산대첩 이상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전투다. 근데 그 이론이 뭐냐? 원래 무경칠서, 무경십서 이렇게 부르는데 육도, 삼략, 손자병법, 오자병법, 손빈병법 이런 책에 볼 것 같으면 지상군 한 명이 전투를 하려면 2명이 병참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싸우려면 주먹밥, 돌, 화살, 먹을 것 다 날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싸우면 2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양제가 113만 대군이 왔을 때 움직이기를 300만 명이 움직였다. 이렇게 기록에 돼 있는 게 병참병이 2명 붙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권율 장군이 좀 기인입니다. 과거 시험도 자기 사위보다도 늦게 됐어. 아주 뭐 재수, 삼수, 십수, 이십수 한 사람이 좀 아주 그 별종이에요. 권율 장군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전투는 싸워볼 것도 없다. 우린 졌다. 어떻게 하냐? 전원 싸워라. 전원 전투. 그러면 전력이 3배 늘어나죠. 그러면 누가 병참을 해요? 여성들한테 시킨 겁니다. 행주치마 부대한테. 여성들 전투를 시키면 활을 쏘든지 돌을 던져도 적군한테 안 가고 요 앞에 떨어져요. 전투를 못해. 근데 병참 나르는 거는 남자 1명 할 걸 여성 2명한테 시키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성실하게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만 명의 병력을 3만 명의 전투력을 만들어서 일본군을 격파한 게 행주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군이 있어요. 이공계, 과학기술, 뭐 바이오, 나노 그런 것도 있고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같은 분야도 있고 뭐 의료 리서치, 바이오 이쪽도 있고 그러니까 꼭 과학기술이 아니더라도 아주 그 첨단 그 회계 기법도 있고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야에 젊은이들 유동지능이라 그러죠. 젊은 두뇌를 가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제가 조교 때 교수님이 컴퓨터를 못 하셔가지고 제가 해드렸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못해가지고 조교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때는 제가 유동지능이 높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유동지능이 내려와. 그리고 결정지능이 올라간 거예요. 이건 학문적으로 정의된 겁니다. 플루이드 인텔리전스와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유동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공무원이나 아니면 무슨 서비스업 아니면 뭐 이런 그 일부 법조계, 의사 이런 서비스업에 가지 않도록 이건 비전투 직업이죠. 이 사람들을 전부 일모작 직업으로 보내고 그럼 이건 누가 하냐? 지금 베이비 부모 지금 55년부터 63년생까지 720만 명이 50대 중반에 은퇴하고 나옵니다. 이분들 시키면 지금 베이비 부모들 회사에서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50대 7급 공무원 시켜보세요. 무지하게 일 잘해요. 왜? 사회 경험 다 했어.
그래서 자기가 뭐가 고통인지 잘 알아. 내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사업가를 뭘 도와줘야 될지 알아. 그다음에 40대 경력 단절 여성들 그 공무원 시키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높은 젊은이들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보내고 그러지 않은 일반 직종들을 나이 많은 사람, 비교적 그 장년층, 여성 이런 사람들이 여성도 젊은 사람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여기 경력 단절 여성 40대, 50대가 하면 아주 잘할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교육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의 교육은 유동지능을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직접 관련 교육. 패션 감각 이거 젊은 사람들을 나이 든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추리닝 같은 거 입어도 멋있게 패션을 해서 입어. 색깔도 잘 맞춰. 근데 뭐 저는 매일 거울 보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묻고 유동지능이 충만한 젊은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모작 직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재교육해서 2모작 직업을 주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책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제가 답할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저도 애들을 그렇게 해보려니까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오늘 편한 마음으로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